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식 강의를 한 데 있어서 좀 이제 산업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몇 번 했는데요. 제 주변 지인들 사례 이거를 이렇게 보고 사례들을 통해서 한번 이게 제가 체크를 하다가 그 산업에 전반적으로 아무리 회사가 좋아도 그 시대의 흐름에 그 산업이 이게 좀 사양길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 사양길로 가고 있는 그 산업 그 분야의 종목 그의 주식을 매입을 하게 되면 나중에 아무래도 큰 손실을 보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산업에 대해서 말할 때 뜨는 산업이 있고 지는 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가 뜨는 산업이 있고 해가 지는 산업이 있어요. 근데 이게 그 국가나 그 사회의 입장에 따라서 똑같은 산업인데, 예를 들어서 예전에 우리나라에 60년대, 70년대쯤에 보면 그때는 우리나라는 섬유 산업이 뜨지요. 이제 가발 같은 거. 가발로 해가지고 수출을 많이 해가지고 국가가 달러를 이제 사들이는 그런 그 효자 상품 노릇을 했는데, 근데 이게 어느 시대가 지나면 이게 노동 집약적이기 때문에 이런 가발 같은 게, 가발 만드는 이런 섬유나 이런 방직 산업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안 맞아요. 왜? 인건비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럼 예전에는 왜 맞냐? 인건비가 굉장히 쌌기 때문에 맞았던 거예요. 우리나라 자체 기술도 없고 인건비가 쌌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이제 섬유 쪽이나 의류 이렇게 옷 같은 거 만드는 거 있으면 그 당시에는 대부분 다 그 당시에는 이게 사람이 일일이 재봉을 다 하는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에요. 노동 집약적인 산업의 특징이 뭐냐면 그 노동이 크게 숙련도가 없고 그냥 이런 기술이 별로 필요하지 않는 노동 집약적인 산업 같은 경우에는 특히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그 공장들이 인건비가 싼 나라로 이동을 해요. 근데 예전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가난했고 인건비가 쌌기 때문에 가발 공장이나 이런 섬유 회사, 의류 이렇게 하는 회사 대부분 하청을 받았었죠 그때. 예전에는 인건비가 겁나게 싸니까. 그러면 선진국 같은 게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일본 같은 데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안 맞아요. 왜?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이 옷을 이거 위에 한 벌을 티를 한 벌을 만든다고 가정해요. 근데 이게 대부분 인건비가 많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근데 이 티 하나를 갖다가 선진국에서 만들면 예를 들어서 원가가 이게 예를 들어서 한 1,000원이라고 가정해요. 왜? 거의 대부분 인건비예요. 근데 이제 아주 이렇게 좀 못 살고 가난한 나라에 가면 인건비가 겁나게 싸겠죠. 큰 기술도 안 필요하고. 그러면 요 똑같은 티를 만드는데 한 300원? 300원, 100원 정도면 만들 수 있어요. 그게 가능하냐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산업에 대해서 먼저 분석을 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투자하는 이 회사의 종목이 어떤 산업에 속해 있는지. 예를 들어서 나는 삼성에 투자할 건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삼성이라고 하면 삼성은 어마어마한 그 계열사가 있는 거대한 그룹입니다. 그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성전자가 있고요. 삼성전자는 말 그대로 전자회사입니다. 그 산업 분류도 당연히 전자 쪽하고 약간 정보통신 쪽인 그 두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해요. 산업으로 하면 전자산업과 정보통신 산업 쪽, IT 산업 쪽으로 분류를 해요. 삼성전자는. 자, 그러면
뭐가 있나요? 저기 삼성생명, 삼성화재 이런 데가 있어요. 보험회사 완전히 틀리죠. 요거는 이제 저기 자본 집약적인 저기 회사고, 이거 보험자 산업 그럴 거고, 좀 큰 틀로 보면 금융산업으로 들어가요. 금융산업은 삼성증권이 또 있죠. 산업 자체가 달라요. 금융산업이고, 삼성이라도. 이제 이에 반해서 어떤 뜻이냐, 아주 지금 옛날 삼성물산하고 옛날 제일모직하고 합병을 했던가요? 맞나? 제일모직이 어떤 회사냐면, 지금도 모직을 만드는 걸 알고 있어요. 제일모직이 뭐냐면 섬유 제품을 만드는 데야, 회사예요. 자, 이게 어떤 회사로 해가지고 그 회사의 그 계열사마다 그 산업의 분류가 틀려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이 있고 그 계열사가 다 틀려요. 그럼 그 계열사마다 속해 있는 산업이 틀려요. 이걸 먼저 여러분들이 좀 약간 해부를 할 줄 알아셔야 돼요. 그룹을 이렇게 정리를 하실 줄 아셔야 돼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삼성이면 삼성, 현대면 현대면 현대, LG면 LG, 그냥 다 똑같은 거 아는데, 분명히 그 계열사마다 몸 담고 있는 산업 그룹이 다 틀려요. 그래서 그 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알 필요가 있어요. 이게 뭔 소리냐고. 삼성이 다 잘 되면 다른 데도 다 잘 된다고. 야, 그건 옛날 얘기예요.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이게 거미줄처럼 싹 엮어가지고, 이게 한쪽이 위험하면 이게 떠받치는 효과를 해주고, 이게 서로 이렇게 밀고 당기면서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해요, 계열사끼리요. 근데 요즘은 그게 좀 있긴 있지만 예전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그게 이제 법적으로도 이제 그게 안 되고, 그리고 이게 회사를 운영하게 되면 그게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한 회사가 골마 터지면 얘가 그냥 도산을 하게끔 만들던가, 아니면 개혁을 혁신을 해야 돼, 이 회사가. 근데 이 회사를 갖다가 계속 그냥 이걸 보호를 해주잖아요, 다른 그룹 계열사들이. 그럼 얘 때문에 다른 회사들까지 부실해지는 경우를 뉴스를 예전에 많이 봤을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이제 주주들이 많이 똑똑하고 이제 기관 투자들이 많이 투자하기 때문에, 자기가 투자한 그 회사가 그 그룹의 다른 계열사를 갖다가 그렇게 도와주면 나중에 자기가 투자한 회사에 부실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소송도 걸기도 해요. 그 대표적인 게 한 몇 년 전에 한진 그룹에서 조양호 회장이 대한항공의 현금하고 이게 이런 거 갖다가 한진해운을 인수하기 위해서 한진해운을 갖다가 서포트를 많이 하다가 대한해운까지 같이 이게 굉장히 대한항공까지 같이 경영난에 이게 봉착하는 경우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대한항공 주주들이 굉장히 반대를 하죠. 왜 그 물귀신 작전, 거기 걔네 이렇게 잡아들어다가 같이 그냥 물귀신 작전으로 이게 같이 끌려 들어가면 대한항공을 갖고 있는 주주들 입장에서는 그걸 왜 해? 그런데 한진그룹의 조양호나 한진그룹의 그쪽 가문 입장에서는 한진해운을 가지고 싶겠죠. 왜? 다른 회사들이 위험한 상황에 빠지는 거를 이렇게 감안하더라도 이제 목적성이 틀리죠. 그 회사의 계열사든 목적성과 그 그룹의 그 총수들 가문의 목적성이 좀 틀려요. 나중에 제가 따로 강의를 하겠는데, 재벌 그룹의 그 목적성과 주주 차원에서 목적성이 많이 틀려요. 그러면 좀 약간 옆으로 샜는데, 잠깐 옆으로 샜기 때문에 나중에 이건 따로 강의하겠지만, 잠깐 얘기하자면, 계열사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룹에. 그러면 자기의 그 그룹의 가문의 이익을 위해서 그 밑에 계열사에 투자한 투자자들을 갖다가 희생을 시켜버려요. 이게 뭔 소리냐고 하는데, 이거 예전에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제 그거를 잘 파악을 못하는 게 많은데, 대표적인 게 이런 경우에요. 계열사, 한진해운 가문, 한진그룹 가문 입장에서는
한진해운을 가고 싶어. 아니 무슨 소리냐고. 원래 한진해운이 한진거 아니냐고. 이거 잘 모르시는데 한진해운은 유스홀딩스 밑에 있는 저기 그냥 저기 그 회사예요. 이게 지금 왕자의 난으로 해가지고 이게 다 자식들이 이제 다 이게 다 뿔뿔이 이제 이거 다 저기 회사를 찢어가지고 다 이제 가져갔죠. 그러니까 한지 조양회 옛날 조양호 회장님의 한진그룹과 저기 한진해운은 별도의 회사였어요. 그룹 자체가 틀려. 왜? 자식 때 그걸 갖다가 다 상속을 따로따로 경영권을 다 나눴기 때문에.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우리 집 입장에서는 저기 내 형제 집안이지만 내 따로따로야. 원수지간까지 돼버렸어. 오히려 남보다도 못한 상황이 돼요. 그런 상속 분쟁이 한번 크게 휘말아치게 되면 오히려 형제인데 형제 자매인데 남보다도 더 못한 상황이 돼요. 그런 일을 한번 겪으면. 그럼 어떻게 해요? 옛날 우리 아버지 회사였는데 그걸 내 동생 회사인가요? 내 동생인가 형인가 하여튼 내 저 형제 회사를 갖다가 가져오고 싶어. 때마침 그때 회사가 이제 저기 거의 이제 저기 경영 위기에 이제 놓였을 때 이제 그때 대한항공하고 이제 한진그룹이 몇 개 계열사를 해가지고 이제 그 회사를 가져오려고 해요. 근데 이미 그 대한항공이나 여러 계열사, 한진의 계열사,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기네들한테 이익도 없는데, 별로 이익도 없는데, 잘 돼도 별로 이익도 없는데,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재벌과 총수들 끌고 가. 네, 이해가 되시죠? 누구 입장인지 이게 주식을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좀 소액이나 하여튼 투자자의 입장과 재벌 총수의 그 입장이 틀려요. 그 주주의 이익 이꼬로 저기 재벌 총수의 이익이 같이 이게 비례한다는 거는 이거는 저기 어불성세. 이걸 나중에 왜 그렇게 되는지 이런 말 하기는 그런데 재벌 총수가에서는 기본적으로 주주가 소액 주주나 일반 주주들에게 손실을 끼침으로써 그 손실을 끼친 만큼 재벌가 가문들의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이 있어요. 몇 가지 사례가 있는데 이거 한번 얘기하더라고요. 에이씨, 또 옆으로 샜네. 해가지는 사라고 보다가 옆으로 샜네. 대표적으로 몇 개만 드릴게요. 이거 나중에 따로 이거 디테일하게 강의를 하려고 했는데 그냥 여기 나온 김에 여기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것도 제가 깊게 분석을 못 들어가서 저한데 여러분들도 이걸 대략적으로 특히 개미들은 이걸 알아야 돼요. 재벌 총수나 경영진들이 우리들의 소액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 사람들은 저기 회사를 운영을 하지 않아요. 절대. 무조건 자기 가문과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회사를 운영하죠.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의 그걸 갖다가 속임수에 많이 빠뜨리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가 좀 우량 회사들이 배당금을 갖다가 이거를 좀 배당제를 실시를 해야 한다 하고 주식을 이게 자사주 매입을 하고 주식을 이게 찢어가지고 없애는 거래 가지고 이게 주주들에게 이게 그 환원을 하는 그런 정책을 해야 한다고 제가 좀 강의를 몇 번 했었거든요. 근데 왜 그런 걸 적었냐면 옆으로 생김에 이번은 산업이 아니라 해가 지는 산업을 하면서 그 우리나라 재벌가들이 어떻게 투자자들을 갖다가 뒤통수를 때리는지 몇 가지 몇 가지 경우만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사례만. 일단 횡령입니다. 뭐 우리나라 비자금은 유명하죠. 비자금 없는, 왜냐면 군부정권 시대부터 뇌물을 받으려면 비자금을 기업들에게 이게 역사하고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 옛날 군부정권 시대 때 그때 굉장히 이게 뇌물을 겁나게 많이 해요. 군부정권 시대. 박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이게 노태우 대통령, 이게 3대 대통령이 이제 군부정권 시대죠. 이때 기본적으로 뇌물을 어마어마하게 기업으로부터 뜯어내요.
그럼 기업으로서 뜯어내려면 회계 장부상 저기 뇌물 얼마 이게 올릴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비자금을 형성을 해야 돼요. 그럼 비자금을 형성을 해가지고 회계를 갖다가 완전히 다 말도 안 되게 단도질을 해요. 그냥 쉽게 말해서는 회사에 이제 수익이 나잖아요. 그걸 다 빼돌려요. 그럼 국가에서는 그걸 갖다가 저기 원래 이제 회계 부정을 하게 되면 금융 뭐 저기 이런 저기 기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감사 기관들이 그 국회의원들도 그 이해를 해야 돼요. 저기 그 감사 기관들이 그거를 이제 저기 해야 하는데 그거를 이제 저기 못하게 만들어 놓고 자 그거 너 저기 비리 회계 부정하고 저기 우리 뇌물 주려면 니네들 그 회계 부정을 해. 그 회계 장부에다가 뇌물 뭐 저기 올해 한 해 동안에 이 회사가 순수하게 저기 영업이익이 예를 들어서 1조 원을 벌었다고 가정해. 이 회사가 어떤 계열사 한 회사가. 그러면 그 1조 원 중에서 저기 한 저기 5천억은 이거 저기 상납을 해야 돼. 상납을 해야 돼. 이게 그 당시에는 예를 들었어요. 진짜 그렇단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대부분 저기 그렇게 하지 않으면 회사 자체를 운영을 안 했어요. 그래서 상납을 안 했다가 회사를 날려버리는 저기 그 당시에 굉장히 큰 회사들이 있었어요. 정통적인 오래된 회사들이. 얘네들이 너희들한테 저기 군부정권한테 뇌물 안 바쳐갖고 딱 했다가 어떻게 하냐? 회사를 날려버리는 회사 날라간 회사가 많아요. 그럼 그 날라간 회사를 날리고 어디로 보내냐? 저기 우리한테 저기 뇌물을 잘 주는 회사한테 그걸 갖다 헐값에 그걸 줘요. 걔네들한테. 그리고 야 이거 너한테 줄 테니까 저기 앞으로 이제 저기 뇌물 많이 바쳐라. 저는 야 알겠습니다. 제복 청소가들은 그래요. 이제 그때 군부 이제 박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이 3대 대통령 때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걸 잘 잘해먹은 게 누구냐면 배우의 김우중 회장이 그걸 제일 잘해먹었어.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치 테마주가 이래서 저기 이게 왜냐면 정치 세력한테 밑보인 기업들은 이게 순식간에 날려버려요. 한진해운이나 저기 현대상선은 살아나고 한진해운 죽었죠. 이제 한진해운은 이제 배째하고 정치 세력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정치 권력 세력한테 밑보였기 때문에 날려버리고 저기 현대상선 지금 HMM은 그때 엎드렸어요. 정치 세력이 때. 그 당시에 정치 세력들한테 엎드렸기 때문에 이제 살려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게 정치적인 이 색깔 테마가 이게 찌는 이유가 그런 이유가 많아요. 근데 옛날에 군부정권 시대 때 멀쩡한 회사를 갖다가 날려버려요. 그냥 꼬투리 잡아서 날려고 주변 거래처를 해서 이게 압박을 해가지고 거래 못하게 해서 막 괴롭혀요. 왜? 뇌물 안 주니까. 군부정권 시대 때. 그럼 그 예전에 그러면 윤보선 대통령 정치하고서 다 엮였잖아요. 윤보선 대통령하고 이상만 대통령 때도 그때는 그렇게까지는 안 했어요. 조금은 있었어요. 그게. 약간은 있었는데 아주 약간이고 이게 군인들이 무식해가지고 얘네들은 뭐 하잖아. 그냥 완전히 칼을 들었기 때문에 저기 칼등 강도야 얘네들은. 우리가 뭐 이거 칼만 안 들었지 이거 완전 숲 강도라고 이게 정치인들이 이렇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군인이 정권을 잡잖아요. 얘네들은 그냥 칼등 강도야. 얘네들은 거의 역사적으로 대부분 그래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저기 전 세계적으로 독재 이게 저기 군부 정권 보면 다 칼 들 강도예요. 대부분들이. 군부 정권 시대가 이게 쿠데타를 이렇게 하잖아요. 대부분 다 그렇게 흘러요. 대부분 다. 왜? 그게 군인의 생리예요. 옛날 제 중개인이나 여러 가지 생리를 했는데 군인들은 몰라. 멍청해. 군인이 약간 저기 이게 마적이나 해적적인 성향이 있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저기 옛날에 저기 군주론의 책에 보면 유명한 저기 어떤 병법이나 이런 서적인데 서양에 이게 동양에 성자병법이 있으면 서양에는 군주론이라는 책이 있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 유명한 책인데 군주론 그 쓴 양반이 도요토미 히데요시 이름이 생각 안 나도 그 전세계 도요토미 히데요시 이 양반이 썼는데 이 양반이 한 양반이 있어요. 이제 그 당시에는 거기는 이제 용병을 많이 써요. 그 용병에 대해서 이런 말을 많이 써요. 용병은 전쟁을 날 때는 이게 총칼에 의해서 전시에는 총칼에 맞아 죽고
평화로운 시기에는 어떻게 죽는다? 교수형 때에서 죽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군주론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쓴 거예요, 그게. 거기 유명한 말이 있어요.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정말 공감을 했어요. 왜냐하면 용병이 어떻게 보면 군인이에요. 이제 우리 동양 쪽은 군인하면 국가에서 고용하는 군인인데, 서양은 그때 이렇게 이게 돈 주고 이게 큰 돈을 주고 우리를 위해서 싸워줘 하다가 하면 저쪽 반대편 저기에서 다른 나라에서 우리가 더 줄게 하면 나 그래? 글로 갈 거야. 없는 게 용병이에요. 근데 우리 동양 쪽에서 우리나라에서 녹봉을 받고 있다가 갑자기 일본이나 중국에서 우리가 더 줄게 와 하고 이렇게 헌당해서 가지는 않잖아요. 이게 틀려요. 근데 서양은 용병은 그래요. 다른 나라에서 야 돈 더 많이 줄게 너 얼마 한 달 월급 그러면 한 달 월급 한 500만 원 주는데 그러면 우리가 1000만 원 줄게 알았어 그냥 가버리고 이게 용병이에요. 약간 용병이라는 개념을 우리나라 동양의 군인 개념하고 이게 서양의 용병 개념을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용병은 군인하고 똑같아요, 생리가. 그래서 이게 또 세월을 왜냐면 군부 정권 시대가 들어오면 군인들의 생리를 알아야 돼요. 그게 군주론에 나오는 이게 용병이 군인이에요. 그쪽에서는. 군인들은 전시 상태에는 왜 싸움을 하니까 총과 칼에 맞아서 죽어. 근데 평화로운 시기에는 얘네들 실직자가 돼요. 무슨 소리냐고. 군인을 왜 자르냐고. 그러니까 용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돈 주고 이제 고용을 하니까. 우리 동양 쪽에서는 전쟁이 안 나도 당연히 녹봉을 주죠. 약간 좀 덜 주고 그런 건 있긴 하지만 녹봉을 주죠. 전쟁이 안 나도. 우리 동양 쪽에서는. 아니 지금 서양에서는 다 주는데 그건 지금이고 옛날 중세 시대나 그때는 그랬어요. 무슨 소리냐? 그때는 기사도가 해서 기사도 정신이 있다고. 기사들은 좀 약간 장교적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누군가 장교고 높은 이게 뭐냐? 장교로 하기보다는 정확히 따지자면 장군급이나 귀족 장군, 귀족 장교급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좀 약간 그런 개념으로 현대인들 입장은 그렇게 설명을 해야겠죠, 정확해요. 그럼 누군가 이게 기사들 데리고 이렇게 전쟁을 하면 이게 그때 모아야 돼. 그러면 그때 용병을 갖다가 이제 사들여요. 전시상이 들어오면. 이게 서양은 이래요. 약간 이게 해야 되는 게 용병 이꼴로 군인이에요. 이게 돈 받고 싸운다 해서 용병이에요. 그래서 군주론에 보면 용병들은 전시 상태는 전쟁이 있을 때는 전쟁이 때는 바쁘지. 여기저기서 몸값이 오르고니까. 바쁘니까 이제 거기 싸우다 보면 당연히 총칼에 맞아 죽겠죠. 전시에는 총칼에 맞아 죽고 평화로운 시기에는 용병들이 어떻게 하냐? 할 일이 없어. 실직자야. 그러면 얘네들이 할 일이 없으면 전쟁이 일어나고 누가 날 고용을 해줘야 하는데 돈을 줄 데가 없잖아. 평화로우니까. 그러면 얘네들이 뭐냐? 이제 강도짓을 해. 할 줄 아는 게, 이게 칼질해가지고 이게 사람 죽이는 일을 잘하니까. 그럼 누가 나를 고용을 안 해줘, 용병을. 그럼 돈이 안 들어와. 이렇게 일단 굶어 죽어. 그럼 어떻게 하냐? 이제 얘네들 강도를, 이제 먹고 살아야 하니까. 배운 게 이제 싸움질이야. 그러면 싸움을 잘하니까 보통 이런 이제 마적이나 해적 이런 데로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밑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아니면 이런 큰 상단 호위 무사 이런 데도 들어가기도 하고 이제 이런 밀조직 같은데 이제 이런 데도 들어가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개인 무슨 영주나 가문 같은데 보면 일본 사무라이도 비슷해요. 일본 사무라이도 보면 자기 가신들이 있잖아요. 사무라이들이 이러면서 그럼 얘네들도 갖다가 어떻게 보면 용병하고도 약간 비슷해요. 이제 동양의 군인적인 개념하고도 하는데 용병 개념하고도 이게 비슷해요. 예. 근데 왜 군인의 생리를 먼저 왜 알아야 하냐면 군인들은 전쟁이 있을 때는 인기가 좋아. 몸값이 올라가. 근데 전쟁이 평화로운 시기에는 쓸 데가 별로 할 일이 없어요. 용병들 같은 경우에는 잘려. 실직자가 돼. 그럼 어떻게 되냐? 얘네들이 강도짓을 하게 돼 있어요. 먹고 살아니까. 근데 할 줄 아는 게 싸움
싸움박질이야. 싸우고 칼질하고 사람 죽이는 걸 잘해. 그러니까 강도짓이나 이쪽으로 이제 빠져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이게 지금 전시 상태에 이게 작은 이게 영주나 이런 단위로 해서 중세시대는 이게 조그마한 전쟁들이 많이 일어나. 그러다가 이제 평화로운 시기에 좀 약간 도래해. 평화로운 시기가 도래되면 이게 군인들 용병들이 실직자가 돼. 그럼 얘네들이 어떻게 되냐? 강도짓을 하고 다녀.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어떻게 되냐? 그러면 저기 나중에 이제 교수형 때 이제 저기 참수를 많이 당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저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저기 군주론을 쓸 때 용병들은 그래도 이게 저기 그 나중에 저기 동양의 그 저기 뭐냐 그 예비군처럼 이게 그런 걸 이제 저기 하자고 하는데 이제 그쪽하고는 이게 안 맞아서 그게 안 되는데 하여튼 용병이라서 그 얘기를 해요. 근데 용병 입구로 군인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군인들을 이거 함부로 소홀히 대하잖아요. 역사상으로 옛날 고려 무신조건에 그죠? 무신들이 무신들 갖다가 함부로 대했다가 얘네들이 삔뜨나가 열받아가지고 굶어 이래다가 우리는 굶어 죽게 생겼고 이제 열도 받고 갖고 있는 건 힘밖에 없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 나라를 엎어버렸죠. 그게 무신 정변이죠 고려에. 그래 무신 정권 시대가 열리고요. 이제 조선시대 때는 그런 경우가 없어요. 왜냐면 그걸 고려시대 때 한번 뼈저리게 그 시대를 갖다가 당했기 때문에 그걸 굉장히 단도리를 해요. 그래서 이게 그 옛날 이순신 장군도 그렇고 보면 옛날에 그 최영 장군도 그렇고 태조 이성계 장군도 그렇고 무슨 전쟁을 해서 장군들이 이게 하면 문관들이 겁나게 얘를 갖다가 험담을 많이 해요. 왜냐면 다 이런 역사적인 일 때문에 미리 문신 입장에서는 그걸 단도리 입장을 하기 위해서 이걸 많이 해요. 자, 왜 이게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근데 우리는 이게 군인들, 이게 무사들이죠. 무사, 군인, 용병들에 대해서 얘네들이 갑자기 정변을 일으켜가지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칼 든 강도야, 그냥. 그렇게 돼요. 원래 군인의 생리가 그래요, 좀 약간. 그나마 박정희 대통령 양반은 이게 트인 양반이야. 그래서 선택된 양반이라서 그런지 그래도 이게 이게 그 밑에 사람들도 그렇고 박정희 대통령 해먹었냐고요.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정확히 따지면 박정희 대통령이 해먹은 게 아니라 측근들이 다 해먹어요. 이거는 좀 예민한 문제인데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하진 않고 측근들이 원래 그런 거를 대통령이 안 해요. 왜냐면 나중에 이게 일이 터지면 여태 대통령들 우리나라 보면 시끄럽죠. 다 똑같아요. 박정희 대통령도 그렇게 될 줄 알고 믿을 만한 측근들한테 다 그걸 갖다 맡겨요. 자기 앞으로는 절대 안 해요. 나중에 이제 이게 들키면 어마어마한 이게 파장이 일어날 걸 알고 근데 나중에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시면서 그 측근들이 다 입을 싹 닦아버렸죠. 어차피 이거는 우리 박 대통령하고 나밖에 모르는데 박 대통령이 다 가셔버렸네? 그러면 자기가 입 싹 닦고 그냥 놀고 그냥 자기가 다 먹어버려야. 그렇게 됐어요, 그때는. 그래가지고 박정희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도 하면 좀 약간 이건 좀 넘어가겠습니다. 하여튼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나라의 군부 정권 시대 때 굉장히 마수많은 기업들한테 압박을 겁나게 해요. 뇌물 바치라고. 그러면 1년 동안 1조 원을 벌어주세요, 영업이익이. 그러면 거기서 5천억은 내 거. 제가 5천억 상납해. 상납한 회사들은 그 당시에 이게 정치 그 당시 세력들이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줘요. 왜 혜택을 줘야 얘네들이 돈을 많이 벌고 돈을 많이 벌어야 우리한테 상담을 하니까 이제 서로 윈윈 전략이죠.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그렇게 흘러왔어요. 군부 정권 시대 때. 원래 군인이 그렇게 정권을 잡으면 다 그렇게 돼. 그렇게 안 되는 나라가 없어. 이게 심하고 덜하고 그 차이뿐이지 다 그렇게 돼요. 군인들이 이게 갑자기 엎어가지고 얘네들이 아무것도 몰라 뭣도 갑자기 이제 정권 잡으니까 이제 돈이 없어 보통 군인들이 그 전에는. 근데 정권 잡으니까 권력을 잡았는데 돈을 갖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하냐? 칼을 들어. 너 돈 내는 그러면 돈 많은 애들 가가지고 너 돈 내. 칼 들고 가지고 너 돈 내놓을래 안 내놓을래? 그거 안 내놓을 뭐 안 내놓고 못 빼게요. 그게 안 내놔 그런 거 아니야. 싹 죽여버려.
이게 군인들의 약간 생리예요.